역사는 최태성! 이야! 떨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진짜 이제 강의의 중반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몰아쳐야 돼요. 질질 끌면 안 되고요. 몰아쳐야 됩니다. 몰아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좀 여유 갖고 별 채우기 하면서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빨리 끝내시고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시고요. 다른 과목에 영향을 미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준비되시죠 여러분들? 출발! 자, 이제 여러분들 농업, 상업, 수공업, 광업 이런 분야를 한번 살펴볼 텐데 진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는 달라요. 그러니까 양난이 가져온 변화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특히 조선 후기는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저벅저벅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다라는 것. 즉 자본주의의 싹, 그 싹들이 자생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농업 분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농업 분야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농업 분야부터 볼게요. 자,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1592년 항상 여러분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 있는 조선 전기. 자, 이 조선 전기는요. 농업 분야. 이것만 기억하세요. 뭐냐면요. 바로 농사를 지었어. 그런 다음에 수확량을 어떻게 나눌까? 지주와 어떻게 나눌까? 그때는 주로 어떤 방식이었냐면요. 타조법이었습니다. 타조법. 자, 타조법은 뭐냐면 타작할 때, 즉 생산물을 다 거두고 나서 타작할 때 그 세를 나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때는 그래서 2분의 1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가마 생산했어. 그럼 지주한테 50가마 내는 그런 타조법 2분의 1세였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양난을 거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 텐데, 자, 우선 여러분들 양난을 거치면서 여러분들 가장 큰 변화가 있어요. 조선 사회, 그 조선 후기 사회를 막 뒤흔들었던 정말 파격적이고 정말 놀라울 만큼의 변화의 어떤 그 에너지 제공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바로 이 모내기법의 확산이에요. 모내기의 확산. 와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거. 사실 이 모내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미 고려 말부터 보이긴 해요. 이양법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된 시기는 바로 양난 이후 조선 후기다라는 것이죠. 이 모내기가 확산되면서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거의 어떤 영향, 이거의 영향이 뭐냐면 먼저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여러분들 그 여름에 그 김맥이라고 해요. 그 잡초를 뽑아줘야 되는 거거든. 이게 생산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잡초를 뽑아야 되는데 옛날에 이 조선 전기만 해도 이게 직파법이라 가지고 그냥 뿌렸어요. 슉슉 뿌렸어요. 그러니까 잡초와 그 피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야. 그걸 일일이 하면 너무너무 노동력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모내기법 쭉 이양법 한 줄로 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피를 쭉쭉쭉 빼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편해. 노동력 완전 절감이에요. 노동력 완전 절감. 자, 노동력은요. 절감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그 피를 정확히 다 뽑아주니까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증가하더라 라고 하는 거. 이 모내기 확산이 가져온 게 이런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으니까 이 1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엄청나게 넓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나온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요거를 우리는 바로 광작이다라고 해요. 광작. 네,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경작한다 라고 해서 이 광작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양난을 거치면서 이 모내기가 확산되는 게 농업, 상업, 수공업, 광업 모든 분야에 다 영향을 미쳐요. 굉장히 큰 변화라는 얘기죠. 자, 먼저 이 타조법 2분의 1세 냈는데요. 모내기가 확산되면서 이제 소작농들이 토지를 빌려가지고 농사 짓는 그 사람들이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야. 나 더 많이 수확할 수 있겠어 라고 해서 이 지주, 땅 주인과 딜을 해요. 뭐냐면 이전까지만 해도 수확물을 다 거둔 다음에 반만 나눴잖아요. 그죠? 이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저기서 100가마를 거뒀어요. 조선 전기에. 그러면 50가마 이제 지주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수작농이 미리 농사 짓기 전에 딜을 하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60가마 줄게. 뭐지? 작년에 50가마 나눴는데 얘가 나한테 60가마 준대. 지주가. 그래? 무조건? 무조건.
그래?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장농은 140가마를 수확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모내기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원래 140가마를 딱 하면은 70가마를 원래 타조법에 의해서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60가마를 주기로 했으니까 몇 가마를 가져가는 거예요? 80가마를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이 소장농도 이익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기 전에 미리 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도조법이라 그래요. 도조법. 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도박할 때 도자예요. 그러니까 승부수 던지는 거야. 어떤 그 모내기라고 하는 어떤 이제든 자신감을 갖고 승부수를 던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게 바로 도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변화를 가져왔고요. 또 이건 여러분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와요.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결과물을 가지고 반만 나눠야 되니까 그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이 소장농을 계속 괴롭힌다고요, 지주가. 왜? 얘가 일을 많이 해야 결과물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선 후기 오면 그럴 필요가 없죠. 지주와 소장농의 관계는 그냥 계약 관계예요. 지주는 무조건 60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괴롭힐 이유가 없어요. 왜? 결과를 60만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이러면서 계약관계, 즉 지금 여러분들 자본가와 노동자의 어떤 계약관계가 형성되듯이 그런 것들이 조선 후기에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선 후기는 이렇게 자본주의 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제는요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니까 내다 팔기 위한 작물들을 많이 팔아요. 옛날엔 자급자족이었는데 내다 팔기 위한 작물, 바로 상품 작물. 이 상품 작물의 재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에서는요 이런 변화들이 있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비약적으로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는 이 농업, 그 이외의 분야, 바로 상업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업에서는요 조선 전기만 해도 여러분들 중농 억상 정책이었습니다. 중농 억상 정책이었죠. 예, 농업을 중시하고요 상업은 별로 이렇게 중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 자급자족의 농업사회였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내기를 통해 가지고 비약적으로 확산되니까 이제 잉여물, 남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 남는 게 생기니까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환이 들어와요, 교환이. 그 남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좀 더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환을 하다 보니까 이 교환행위가 빈번해지다 보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현물과 현물, 이전까지만 해도 현물과 현물을 이렇게 교환을 했단 말이에요. 쌀이면 쌀, 쌀이면 나무, 뭐 이런 식으로 현물을 했는데 이제 이 교환이 빈번해지니까 화폐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러면서 조선 후기 때 비로소 화폐 유통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는데 조선 후기를 대표하고 있는 화폐가 무엇이다? 그게 바로 상평통보다라는 겁니다. 상평통보 유통이 이제 고려시대 때 그 뭐 최초의 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건원중보라든지 해동통보 그런 것들도 유통하려는데 되질 않았잖아요. 그런데 조선 후기 와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모내기가 확산되면서 생산이 비약적 증가하면서 교환행위가 이루어지면서 바로 이런 상평통보의 교환행위가 이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환을 해주는 어떤 그런 상인들, 그 상인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상인들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인들은요, 일반적으로 국가가 인정한 이런 공적인 상인들이 있겠고, 그냥 사적으로 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인들이 있겠죠. 네, 공과 사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가 인정해줘가지고 국가의 어떤 허가를 받아가지고 활동하는 상인들 대표적인 상인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대동법 아시죠? 대동법을 통해 등장한 상인이 누구예요? 바로 공인입니다. 공인. 그죠? 예, 이 공인이 있겠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 공인은 이 대동법과 함께 등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장시와 장시를 이어주면서 조선 후기 이제 교환행위가 발달하다 보니까 장시와 장시를 이어주면서 연결해주는 그런 상인이 등장해요. 바로 보찜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보부상. 이 보부상들은 바로 장시를 연결해주는 그런 상인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공인과 보부상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인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사적인 어떤 사상들도 등장합니다.
자, 사상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상인이 있다면 어떤 상인들이 있냐면 그 지역별로 상인들이 있는 거예요. 지역별로. 의주의 만상, 그 다음이 개성의 송상, 그 다음에 부산, 동래, 바로 내상, 그리고 서울, 한강을 중심으로 한 경강상인.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죠. 특히 이 송상 같은 경우에는 의주와 부산이잖아요. 의주와 부산을 연결해주는 중개무역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송상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당시에 우리나라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인삼, 개성 인삼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 인삼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를 창출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경강상인은요, 강을 따라 움직이는 상인이다 보니까 이런 상인들 대표적인 상인인데 바로 선상이라고 합니다. 네, 배 위에서 상인이라는 선상이다라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런 공인과 사상들 중에서 공인들이나 사상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을 묶어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을 묶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사람 묶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상인이에요. 굉장히 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량으로 물건을 사들인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상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독점적 도매상인, 바로 이들을 우리는 도고다.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인들이 쫙 물건을 교환을 하면 그 상인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고, 이걸 또 거간을 해주는, 중개를 또 해주는 사람들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붙어가지고 객주라든지, 네, 여관, 뭐 숙소 제공, 뭐 그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중개를 해준다든지 또는 여각과 같은 이런 상인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더라라는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조선 후기 상인이가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었군. 감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공업이 되겠습니다. 수공업. 자, 이 수공업은요, 조선 전기는요, 자급자족이기 때문에 물건을 뭐 이렇게 교환을 하지 않죠. 국가가 필요한 것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공업자들도 조세, 공납,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이게 물건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관영, 네, 국가가 주도하는 관영 시스템이 주로 갔죠. 그런데 한 16세기쯤 되면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왜 역체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조세, 공납, 역에서. 군역이 요역화되면서 사람들이 군대 가지 않는다. 포를 내고 빠진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냥 포를 내고 그냥 나 안 할래요. 그냥 빠질래요.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16세기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바로 부역제의 해이 현상이라고 해요. 이거를 부역제의 해이 현상. 조세, 공납, 역 해서 이게 역 시스템이 흔들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역의 해이 현상. 네, 느슨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느슨해지면서 이게 더 이상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조선 후기 이렇게 지금 교환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물건을 만드는 사람 당연히 바빠질 거 아니야. 물건을 만들어야 교환이 이루어지니까. 이 당시에는 민영 수공업이 당연히 발달할 수밖에 없더라. 그런데 이 민영 수공업을 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이 도고가 아까 뭐라 그랬죠? 독점적 도매상인이라 그랬죠. 그죠? 돈 많단 말이에요. 이 상인들이 지금 물건이 너무 많이 필요해. 대량으로 물건을 떼야 돼. 그러니까 미리 저 민영 수공업자를 돈을 미리 주는 거예요. 미리 주고 이번에 한 1000개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영 수공업자들은요. 그렇게 미리 돈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만듭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미리 선자. 돈을 미리 지불한다 라고 해서 선대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독점적 도매상인, 이게 자본이 많은 이런 독점적 도매상인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내용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수공업에서는 이렇게 미리 상인들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선대제도 있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엔 여러분들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광업이죠. 자, 광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업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광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 전기는요, 관영체제였어요. 예, 관영체제였는데 똑같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내고 이게 이제 광물채굴하는 거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빠지니까 더 이상 운영이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 후기 와서는 당연히 민영체제. 민영체제로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민영체제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사람이 등장한다.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요. 바로 덕대. 덕대. 그죠? 영화배우 마동석처럼 이 덕대. 그런 게 아니라요. 이 덕대는 뭐냐면 바로 이 독점적 도매상인,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상인들. 이 상인들의 돈을 끌고 오는 거예요. 돈을 끌고 와. 마찬가지로. 돈을 끌고 와. 돈을 끌고 와서 당시 여러분들 이 모내 기법이 일반화되면서 5명이 할 일 1명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 1명은 그래서 이렇게 광자에 가능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4명은 어떻게 해? 4명은 토지에서 떨어져 나왔겠죠. 그 4명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 4명을 임노동자로 고용하고 바로 이 도고, 이런 돈 많은 상인들의 돈을 끌고 와서 광산을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이 덕대는 뭐야? 지금으로 본다면 전문 경영인 CEO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됐죠? 자, 이게 바로 조선 후기 농업, 상업, 수공업, 광업의 어떤 변화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싹이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이 모내기예요. 조선 후기 모내기가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었다. 이 모내기 확산이 뭐 농업, 상업, 수공업, 광업 모든 분야에 걸쳐가지고 변화를 줬다. 어느 변화, 어느 곳을 지향하는 변화?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 근대를 향한 변화다.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상평통보, 화폐가 유통되는 모습들, 그러면서 바로 이런 독점적 도매상인들도 등장하고, 예, 그러면서 뭐 이런 객주와 여각 같은, 예, 이런 중개를 한다든지 숙박을 제공하는 어떤 이런 사람 등장하는 모습도 보이고, 수공업에서는 선대제, 미리 지불하는 어떤 그런 선대제, 그리고 지금의 전문 경영인이라고 할 수 있는 덕대, 이런 용어들이에요. 여러분들 뭐 도조법, 그 다음이 뭐 선대제, 덕대, 광작, 이러한 것들이 바로 조선 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조선 후기는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근대 사회로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사회의 모습은 또 어땠을까요? 당연히 경제가 이렇게 변하니까 사회도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그 사회의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